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인데요. 사실 저는 찬란한 1000개의 태양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1000개의 찬란한 태양, 찬란한 1000개의 태양 헷갈렸었는데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뜻깊은 책을 우리 우쿠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시작할게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인격 다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추천한 오쿠입니다. 우쿠님이 책을 왜 추천하게 되셨나요? 이거 그 계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읽은 가장 좋은 책. 네, 제 어워드 있는 거 아시죠? 매년. 네.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가 군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군대 때 읽은 책을 통합해서 수상했을 때 이 책이 수상했습니다. 군대 때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이 책이 군대 때 읽은 책 문학 부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뭘 할까 했을 때 마침 근처에 놓여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그렇죠. 지금 페미니즘 운동, 우비트 운동과 연계가 돼가지고 와, 세계 여성의 날. 저 세계 여성의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이에요? 언제예요? 지났어요, 사실. 아, 네. 그런 타이밍과 잘 맞아떨어지는 책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고려돼 있었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키워하지 마. 아니거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이 잘 맞는 걸로 하고 간단히 제가 재료 확인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작가는 할레드 호세이니인데요. 이분은 1965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인으로서 의사이면서 소설을 쓰셨는데 또 소설도 잘 쓰셔가지고 인기도 많고 능력자이십니다. 이분은 처음 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외교관인 아버지와 이제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갔었대요. 또 이제 돌아올 때쯤이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막 공산주의 쿠데타, 소련 침공 막 이런 걸로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캘리포니아로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인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에 대한 애정 이런 거 항상 갖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의사였었지만 그래도 2001년부터 해서 첫 번째 소설인 연을 쫓는 아이를 쓰기 시작해서 2013년에 나왔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 또 2007년에 우리가 오늘 다룰 두 번째 소설 1000개의 찬란한 태양도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15주간 머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 두 책을 합쳐서 미국에서만 10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3,800만 부 이상? 그래서 거의 첫 작품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2013년에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세 번째 책을 냈습니다. 세 번째 책이 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싶다 이런 거를 책 끝에 일부러 남기기도 하시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이제 활동도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건 재단도 이제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많이 이제 그 고향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고향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프가니스탄 배경에 대한 내용을 썼었는데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전쟁. 파병. 파병? 테러. 그렇죠. 저도 딱 아프가니스탄 하면 오사마 빈라덴 막 그때 막 했었는데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떠요. 지금도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뜨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런 소련 쿠데타부터 해가지고 종교적인 내전부터 해서 탈레반, 뭐 테러, 내전 이런 게 계속 연달아 있고 바로 지금만 검색해봐도 자살 테러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하고 계속 난민 이제 계속 생활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 탈레반 정권이 약간 되게 폭력적으로 나오는데 그 정권 얘기만 아주 간단히 하면 처음 이제 1979년에 이제 소련이 침공을 하고 이제 나름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먹으려고 하니까 나름 민족주의적인 이제 진영으로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미군 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 밀렸잖아요. 그것처럼 소련도 이게 흑역사라 큰 나라에서 이 나름의 게릴라들한테 밀린 전쟁으로 남는데 그렇게 이제 나라를 지켰으면 잘 이제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오히려 또 수청이 크게 일어나고 또 거기서 권력 싸움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무정부주의처럼 되게 힘든 정치 생활을 겪고 되고 시민들은 더 죽어나죠. 그런 무법지대 같은 삶이 계속 있다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이제 2001년에 일어난 미국 세계무역센터 폭파 9.11 테러 딱 그 터지면서 아프가니스탄, 빈라덴 이런 테러 집단들이 다 숙청 대상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큰 전쟁을 겪고 그런 알카에다 조직을 이제 처리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미군이 거기 많이 파병돼 있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거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말이 많은데 어차피 반전주의자로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테러 집단한테 시민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게 또 입장이고 해가지고 끊이지 않는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여기서 재료 확인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재료 손질로 넘어갈게요. 줄거리는 다 이제 굉장히 스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될 텐데 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을 이제 어떤 사람은 마리암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라일라로 보기도 하고 그래 좀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히 읊어보겠습니다. 우선 마리암이란 여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되게 사생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족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자 아저씨한테 이제 팔려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잘 낳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아이가 자꾸 유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고 또 폭력도 많이 당하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그게 가정폭력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시바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자인 라일라가 그 집에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약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갈등도 있었는데 이 라일라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든지 좀 억압적인 삶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자기 이제 애인의 아기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또 이제 남편의 폭력 당하고 또 탈출을 시도하지만 잡혀서 또 한번 혹사당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 그 남편의 폭력 속에서 결국 첫 번째 부인인 마리암이 남편을 큰맘 먹고 살해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그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라일라는 자기 딸과 첫 번째 이제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자와 조금은 이제 새로운 희망찬 삶을 이제 살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인물을 간단히 우리 다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가장 주인공이라고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자리를 일하는 아버지와 자리이 부자인데 거기에 있던 가정부인 나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하람이라고 합니다. 마리암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서 엄마는 늘 마리암에게 너희 아빠는 원치 않게 너를 가졌고 그리고 너를 외면하려고 하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고 하니까 넌 기대를 하지 마라라는 저주를 맨날 퍼보면서 살았고 저주.
마리암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를 봐주러 오는 부자 아빠인 잘릴에게 마음을 항상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어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마리암이 꼭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거절을 했고, 그다음에 마리암은 그 일로 있어서 아버지를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있는 본가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나나가 말리죠. 마리암 너 가면은 난 정말 죽어버릴 거야. 너 없이 나 못 살아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큰 시내로 나가요. 그 부자 아버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떵떵거리면서 사는 영화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맞아, 부자인데다가 그리고 이미 와이프가 정식으로 등록된 와이프가 3명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큰 저택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끝내 마리암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마리암이 큰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잘릴은 마리암을 자기네 집에 들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잘릴의 진짜 정식 부인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리암을 25살의 나이가 많은 구두방 아저씨인 라시드에게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리암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또 라시드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마리암과 라시드가 사는 그 근처 동네 이웃 중에 그 개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래도 딸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려고 되게 노력했고 어머니도 되게 마리암에게 초반에 되게 살갑게 굴었었는데 그 둘 사이에 딸이 있는데 걔가 라일라예요. 라일라는 타리크라는 남자와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점점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행복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을 보냈었는데 점점 국내 정세가 이상해지면서 그치. 위험해지면서 타리크는 이제 다른 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라일라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순간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 죽게 되고 순식간이다, 진짜. 라일라만 한쪽 귀가 먼 채로 겨우겨우 살아남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나왔던 마리암의 남편 25살 나이가 많은 폭력적인 남편 라시드가 라일라를 구해주면서 이제 젊고 예쁜 여자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자기 마리암의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라일라에게 기대게 돼요. 그래서 라일라가 들어오면서 셋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우선 제일 쓰레기를 제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라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와, 이렇게 분노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몇 안 되는데 뭔가 외형은 묘사되지 않았잖아요.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어떤 인물이나 캐릭터의 외형은 거의 묘사하잖아요. 특히 나와요. 배. 뱃살. 아 맞다. 그런 건 나오는구나. 라시드가 문을 들어갔을 때 그의 배가 먼저 들어갔다. 맞아. 근데 막 얼굴 색깔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도 나와요. 겨드랑이 티셔츠의 겨드랑이 부분이 노랗다. 뭐 이런 부분. 그런 걸로 막 라시드의 얼굴이 막 그려지잖아요. 뭔가 프리즌 브레이커에 나왔던 교도소장 같은 그런 외모에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잘 때릴 것 같은. 막 머리는 없고 맨날 손에 허리띠를 둘러가지고 마누라를 맨날 패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거 너무 무서워. 허리띠. 그래 라시드가 이런 거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금도 그 영상 보면 막 그거 뭐냐 최근에 본 건데 세계 여성의 날 때 그 중동에 있던 나라에서 아예 여자 돌 던져서 처형하는 거 그걸 정말 약간 시행을 한 거지. 세계 여성의 날을 비꼬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날에 누군가 꼭 그래서 죽인 거야? 이미지 보면 죽은 것까지는 아닌데 얼굴만 남아고 나머지 다 묻혀 있는데 주변에 막 돌이 떨어져 있는 거지. 주먹만한 돌들이 막 그런 식으로 아직도 중동의 여성 인권이나 그냥 인권 자체가 구리구리하죠. 구리구리하죠. 하지만 라시드는 여기서 늘 당당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우리 전통이고 여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야 물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라시드라면 스스로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한번 그냥 다 경전이지. 그거대로만 하니까 그거 뭐냐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얼마 전에 그 다큐 뭐냐 하여튼 이슬람 거기에 사원 있죠. 사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촬영을 하는데 거기는 치마 입고 이런 사람들 다 옷 갈아입는 곳이 따로 있는 거야. 외국에 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더운데 안 입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 막 왜 내 옷도 못 입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지켜주는 게 매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잘 살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자는 막 계속 뭐 살 보이면 안 되고. 그쵸. 옛날에 무슨 무릎 위로는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른들 그런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그 부르카 착용하는 여자애들을 반대로 프랑스에서 테러 때문에 핍박해가지고 부르카 쓴 여자애들을 이제 막 끌어내고 해변에서 비키니 안 입었다고. 그리고 얼굴 이거 부르카 썼다고. 아, 역으로 차별당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네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시대가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이거 못하게 하냐고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벗어도 돼라고 하는데 벗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대부분 테러를 저지른 집단이 일반인들이 아니니까 이슬람을 믿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또 핍박하면 또 안 되는 거긴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 근데 왜 코란에는 그렇게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 원리주의적인 문제인 건데 개신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보면은 거의 현대랑 비슷해요. 여자들이 다 양옷을 입고 다니고 양옷이라고 뭐 어쨌든 현대복을 입고 다니고 여성들의 인권도 굉장히 높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태가 다시금 퇴화하는 경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뜻인데 개신교도 사실 구약 성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저도 선주교 신자로서 구약 성서를 공부해봤는데 정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약간 왜냐면 거기는 뭐 되게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상한 근친상간 같은 것도 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뭐 돌로 누굴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걸 하는 게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인데 얘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꽉 막힌 대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개신교들의 행태들도 사실 여기서 기인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미국 남부에 있는 개신교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미국 남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원리주의자적인 경향.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개념과 굉장히 안 맞죠. 그 고대에서나 쓸 법한 율법들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 부르카를 계속 쓰는 거는 뭔가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밖에 돌아다닐 때 이렇게 두루마기가 아니라 그 덮개 그런 거 쓰고 다니는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르카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히잡, 부르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가 가려야지 왜 여자를 가리고 다니라고 하는지 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죠. 여자를 보고 남자가 동해서 성폭행하는 거를 방지하겠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거죠. 왜냐면 그런 존재니까 숨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이슬람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항변은 이거죠. 이거는 얘네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다. 성폭행으로부터 남자들이 여기에 성적 흥분을 느끼지 않도록 동하지 않도록. 지들이 정수리를 차고 다니면 될 걸 왜 여자한테 부르카를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힘의 차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벗어도 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쁜 부르카 쓸 거야라고 부르카 패션으로 해서 반짝이. 그래서 우리는 막 팔이 이런 사람도 야 너네 자유롭게 벗어도 돼 여기서는 안 해도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벗는 게 아니라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렵지. 부르카 거의 진짜 좀 하드한 거는 거의 검은색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자가 치장을 해서도 안 돼. 하드하네. 왜냐면 막 손톱 네일 같은 것들도 절대 안 안 되고 뭐 화장해도 안 되고 뭐 치장 아예 자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카도 색깔 입히면 안 되고 무조건 검정색 있죠. 진짜 되게 어이없는 게 라시드가 자기 마리암하고 라일라한테 그렇게 부르카를 입히면서 서랍에는 다 벗은 여자 사진 야한 잡지가 숨겨져 있어요. 너무 짜증나. 그럼 뭐야? 외부에 보이는 내 여자의 모습은 다 가려야 되지만 내 앞에서는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집에서 부르카 입으라고 하지 않겠지. 걔는 난 자식 만들 때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본다는 게 아까 우쿠님 말대로 나는 흥분하는 것처럼 딴 애도 흥분할 거니까 지켜준다라는 약간 어거지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던 거나 해요. 흥분하지 말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엄청 샜네. 아직 일몰이 안 끝났어요. 저희 모두 네. 라시드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아, 네, 너무 아. 너무 짜증났어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 그러면은 마리암과 라일라 중에 저는 마리암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리암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마리암이 제일 안타까워요. 마리암 너무 안타깝죠. 라일라는 그래도 행복을 찾았는데 마리암은 정말 끝까지 총살로 끝났으니까. 그쵸. 그렇죠. 어쨌든 마리암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이상은 있잖아요. 라일라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피 선택되는 느낌 항상 인생이. 약간. 그래서 라일라도 마지막에는 노력하잖아요. 카불의 재건을 자기가 노력하겠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능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영향 자체도 사실 피라는 느낌이에요. 피동적이라는 느낌. 어쨌든 그런 영향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가 이 소설의 이야기. 약간 마리암이 과거로서의 계속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모습이고 약간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지. 라일라는 이제 맞아요. 신세대이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죽음이든 어떻게 됐든지 또 얘가 마무리를 어떻게 쳤고 이런 괴로움은 나까지만 하고 너희는 행복해라라고 매듭을 지어주는. 왜냐면 잘못하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행복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 계속 내리갈굼에 하는 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깔끔하게 여기서까지 나는 내가 매듭을 지겠다 죽음으로 너희는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되어라 라는 느낌으로는 저는 그래서 마리암이 좀 멋있게 주인공처럼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라일라가 더 멋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리암의 마지막 끝 결말은 좀 멋있었는데 그래도 소극적인 마리암을 라일라가 변화시킨 것 같아서 원래 안 그런 마리암을 라일라가 이제 아이도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그 새 남자한테 들어간 것도 너무 좀 용감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용감하다고 하면 좀 그렇다. 아니 괜찮아. 용감한 건 아니고 약간 그것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시대에 사는 여자가. 근데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마리암한테 같이 도망가자고도 하고 그리고 라일라의 딸을 그 고아원에 보내고 맞아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아지자. 길이 아지자야? 딸 아지자를 고아원에 두고 아들이 그 아지자를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그 고통을 감수하고 계속 걸어갔잖아요. 그 폭행과 맞아요. 네, 너무 그 잘했어요. 폭행과 막 그 너무 용감했고 근데 마리암은 사실 계속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라일라가 그런 마리암을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마리암이 결국에는 라일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전 봤어요. 그쵸. 그래서 라일라가 훨씬 더 멋있었어요, 저는. 그쵸. 약간 동력이 되긴 했죠. 네. 그 장면도 좀 충격이잖아요. 혼자 유산하려고 하는 장면. 라일라가. 아,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결국 안 못하긴 하잖아요. 했지만. 그 다음 캐릭터는 라일라. 라일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자 오빠였던 타리크랑 사랑을 키워오다가 타리크가 파키스탄으로 떠나기 전날 라일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열정적인 하룻밤을 갖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라일라를 남겨두고 타리크 혼자 파키스탄으로 가게 됐지만 라일라와 타리크의 그 뜨거운 날 밤이 아지자를 탄생시켰죠. 이 아지자가 임신한 거를 알게 되고서는 오갈 데가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죽으니까 라일라는 결국에 라시드의 첩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아이인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아지자를 성심성의껏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라시드와 라일라 사이에서도 잘마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라시드를 마리암이 삽으로 쳐서 죽인 이후에 이제 타리크와 라일라 그다음에 아지자 잘마 이렇게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저도 라일라가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는 라일라의 아버지가 되게
근현대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교사셨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모든 아프간의 딸들은 모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언젠가 다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데 그 부분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따뜻한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가 약간 아들들이 죽어가지고 히스테릭적으로 변했잖아요. 워낙 아들들에게만 기대를 하고 살다가 다 죽고 나니까 그 절망감에 본인도 자살을 하려고 하고 지금 살아남은 딸은 눈에도 안 차가지고 보지도 않고 이러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라일라도 챙기고 자기 부인이었던 그 자기 와이프도 챙기고 이런 모습이 너무 따뜻한 아버지여가지고 아프간의 남자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상이 되게 남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완전 보수적. 네, 어떻게 그럴 수 아들바라기. 있지? 그런 생각 좀 들긴 했어. 아프간의 남자는 몇 명 봤죠? 2명이요.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좋게 말하면 지능적인데 되게 전략적이고 얄밉게 훅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알고 약간 그래도 가난한 집은 아니었으니까 있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약간 머리 굴려서 속이긴 속였는데 또 한번 걸리고 약간 그쪽 부분이 약간 스릴이 있어서 좀 걸릴 때 완전 그 약간 막 너무 슬펐어. 걸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걸리다가 근데 그게 계속 걸리잖아요. 조금씩 뭔가 다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눈치채잖아 좀 아저씨가. 저 머리 색깔 다르고 눈동자 색깔 다르고 눈동자 색깔 대박인 것 같아. 대박. 진짜 눈동자 대박. 색깔. 외국인 보면 제 색깔이 확 다르잖아. 파란색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 다른 게 딱 와닿았으면 근데 허상감 매력이처럼 막 피검사하고 말판인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매하고. 혹시 이 메인 중심 인물 위에 또 기억나는 캐릭터가 있나요? 아까 잠깐 말한 타리크? 타리크? 잘마이 정말 잘나의 아들? 남자 얄밉긴 하네. 저는 못된 미운 4살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짜증나. 그래도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되게 타리크랑 좀 친해져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고 손 들어주고 이런 거는 근데 어린애는 뭐 그렇죠. 금방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시드가 그렇게 끼고 안고 살았잖아요. 사는 거 다 사주고 막 음. 버릇없이. 약간 알겠습니다. 이제 해리포터의 두들리 느낌. 맞아. 맞아. 너무 맞아. 정확해요. 이미지도. 대박. 파이술라도 너무 소설 속에 나오는 뻔한 캐릭터긴 하지만 항상 이런 조력자, 마음 따뜻한 조력자가 있잖아요. 약간 나레이션으로 목소리 네. 내는 분.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시험이 나면서 성룡은 없는 할아버지. 성룡이 나이 들면 다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해리포터랑 비교해서 그러는데 해그리드 느낌? 저는 덤블도어 같은 덤블도어. 느낌이에요. 덤블도어? 덤블도어 같은. 그런 걸로. 그리고 파이즐라 선생님이 결국 나중에 마리암을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언젠가 마리암이 돌아오면은 이걸 꼭 전해달라. 이런 걸 결국 마리암이 죽어서 라일라가 대신 가서 열어줬지만 그런 부분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조연이었어요. 전 나나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아이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줬어요. 자기가 자살하면서. 마리암한테. 솔직히 말하면 나나와 잘릴의 아이가 마리암인 것처럼 약간 라일라와 라시드의 아들 잘마이가 그러니까 잘마이랑 마리암이랑 같은 그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라일라는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의 아이더라도 자기 아이니까 그렇게 성심성의껏 애를 돌봤는데 나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마리암이 저주만 같다고 자살을 할 수 있는지 엄마 입장에서 그게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렇게 계속 못된 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의 아이더라도 그렇지. 맞아. 엄마든 아빠든 한 명한테만이라도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한테도 아빠는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아빠는 그냥 마리암을 좋았는데 그러니까. 체면치레 때문에 그냥 그랬던 거. 명예가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많이 짠했어. 여기까지 재료 손질 마치고요. 다음 실제 요리 시간에 우리 감상 토론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쭌님부터? 저는 마지막에 울었어요. 새벽에 읽어서 그런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막 슬퍼서 마지막에 울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진짜 안 울려고 한 450페이지까지는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 많이 접해봤어 이러면서는 지겨워 하면서 읽었는데 마지막 50페이지에서 콧물 닦고 눈물 닦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하면서 읽었어요. 왜 자꾸 무너진다 그래? 이런 걸 울고 싶지 않은데 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 책 보고 아는 사람을 더 찾기 힘들었어. 근데 그게 나였으면 저는 안 좋겠는데. 울었습니다. 나 저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진짜 마지막까지 난 울지는 않았어라고 뻥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중간중간에도 슬픈 거 많잖아. 왜 마지막에만 울지? 저 중간은 안 울었어요. 중간에 하나도 안 슬펐어요. 왜냐면 너무 약간 짜증났어. 연을 쫓는 아이처럼 그런 뉘앙스로 약간 계속 흘러가서 더 느낌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감동. 마지막에 진짜 음. 나는 앞부분이 너무 재미없고 그냥 평범하고 너무 루즈했었어요. 이 너무 뻔한 이런 학대받는 이야기는 뻔하잖아. 솔직히 아프간 여자 소재라고 하면 그래 이것보다 더 끔찍한 뭐 생태학적인 이런 것도 많으니까. 아프간 친구 있나 봐요. 자세히 하지 말고. 동생이 여기 파병을 갔다 와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잔인한 얘기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인물 중심의 사건으로만 돌아가서 그냥 안타까운 운명의 장난인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포인트였어요. 갑자기 50페이지에서 작가 열정을 다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위한 준비였겠죠. 그쵸 그거에 넘어가 버렸어. 그 하나를 위한 진짜 모든 것이었어 앞에가. 맞아. 다음은 다굴님은? 방금 말했잖아요. 그 다야? 네. 진짜? 저도 원래 감동적이었어요. 우셨나요? 저 원래 책 보고 잘 우니까. 진짜요? 근데 중간에 저는 그 약간 콧물도 닦았어요? 콧물은 잘 안 흘려. 그 아지자 만나러 가는 장면. 중간에 그것도 그렇고 그 아들이랑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해서 슬픈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정말 그 막 표 끊고 이런 거 있잖아.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스릴. 아까 그 캐릭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뒤통수 맞잖아, 또. 그 남자 뭐야 정말. 그렇게 천하게 그런 거는 또 되게 화도 나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을 많이 느꼈던 그런 책이었어. 그냥 또 하나의 라시드였던. 너무 재수없어요. 근데 우리 쥐 때도 그런데 보면은 다 거 다 받고 신고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하긴 폴란드처럼 재수없다고 할 수가 없네. 그 사람도 그 사람 국가에 대한 법률적 율법적 업무를 다한 건데 내가 자기 복할- 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신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값을 그럴 쓰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뿌듯해 스스로가. 씨. 이런 게 그리고 무서운 거죠. 우리 간첩 신고만 맞아. 하는 거죠. 간첩 신고했다 이런 거지 막. 그래 간첩이 어떤 고문당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는 좀. 나 그래도 그 간첩에 이권을 생기고 국가를 팔아버리고 싶은데. 그만해라 너. 저는 아까 초반에 되게 감상에 대해서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 마지막 부분 읽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여기서는 약간 슬프면서 화가 났었는데 쿵푸 팬더를 볼 때는 너무 슬퍼서 울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슬픈 원이요? 저에게 포인트였어요. 네, 쿵푸 팬더. 제가 살찐 게 슬퍼? 아니 호랑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을 못 따라가는 거야. 아프지. 진짜 이상한 것 저 같아요. 영화관에서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인사이드 아웃 보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거 옆에 진짜 애들이랑 같이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거 슬펐는데. 빙고인가? 인사이드 아웃에서 내 기억에서 빙봉. 빙봉? 빙봉. 그거 엄청 그때는 되게 진짜 난 그거 정말 재미없게 봐가지고. 진짜? 근데 그 어근도 맛이지. 엄청 울었어요. 저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고 많이 울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남은 거는 집밖에 없는 그 시점이 너무너무 그거 슬퍼. 초반 3분 아닙니까? 네, 그 초반 3분에 최근에 코코 보고 들어가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본 거. 그 인기 많던데? 코코 보고 울었어요. 코코. 최근에. 진짜 나 너무 코코, 안 슬퍼가지고. 이것 봐, 슬픔의 포인트가 다 달라. 맛이지. 다른 아빠? 맛이지. 코코에서 네. 빠빠 하는 장면 있어. 거기서 다 울어. 아, 진짜? 뭔지 한번 알겠다. 봐야겠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에 뭐 영화 갈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1987도 울고 신과 함께도 울고. 1987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요? 나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무 분노하면서 봤었어요. 신과 함께를 제가 괜찮을 거죠. 다굴림의 마음으로 봤어요. 아, 내가 이거 아, 울지 아, 말아야지. 아, 내가 이 영화 보고 울지 말아야지. 근데 신과 함께 보고 막 그 유병재가 올린 거잖아. 이거 뭐야? 유치했어, 유치하네. 네가 이래도 안 울 테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 더 나눠볼까요? 구체적으로 되게 임팩트 있었던 장면들 뭐뭐 있었나요? 전 마리암 죽는 장면. 제가 마련 하려고 죽는 장면. 그랬는데. 그럴 것 같았어. 편지 얘기할 줄 알았는데. 편지도 그거는 눈물이 나온 장면이니까 당연히. 그냥 그 마리암 죽는 장면을 묘사한 서술한 부분도 되게 담백하고 뭔가
구질구질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저랑 좀 달라요. 네, 엄청 저랑 포인트가 달라요. 네네. 저는 말해보세요. 마리암이 죽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마리암이 처음에 그 총살 당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를 가는데 마지막에 딱 총이 발사되기 전에 나는 이제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이런 인생을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 너무 동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리암이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진짜 나 같아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은 마지막에 저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 차라리 그게 마음이 놓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조금 앞부분에서 마리암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라시드가 라일라를 너무 많이 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얘가 죽을까, 목을 자르고선 얘를 정말 죽일까봐 삽을 두고 라시드의 머리를 내리치워가지고 라시드가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마리암이, 라일라가 마리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도망가기로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는 가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알아서 뒷수습을 할게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을 텐데. 맞아요. 저 그 포인트에서 저도 되게 슬퍼.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마리암이 딱 이런 말을 해요. 그 잘마이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 한다. 그 말 딱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 저 자기가 사생아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만들어온 대한 거잖아.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라시드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잘마이한테는 아버지니까. 잘해줬잖아 또. 아니, 그래도 사람이랑 마음이란 게 같이 도망가자 그러면 정말 도망가서 조금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는 생각하는데 어쩜 그렇게 너희들 행복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진짜 자기가 라일라의 부모가 됐다는 생각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 되게 해피엔딩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같이 좀 그쵸.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난 같이 도망가서 살 줄 알았어. 되게 짠했죠 그 정도. 저는 아까 잠깐 라일라 아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라일라 아빠가 이제 바비인데 바비가 라일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알았으면 싶다. 결혼은 늦출 수 있지만 교육은 그럴 수 없는 거란다 라고 해서 사실 옛날 사람들은 빨리 막 결혼 보내고 싶어서 알리고 빨리 시집 가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교육이 늦출 수 없다고 계속 교육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 너무 갑작스럽게 다 라일라 행복한 가정이 깨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당연히 마지막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읽는 장면이 나올 때. 너무 클라이막스 최고의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이줄라가 보관하고 있던 나무 박스 안에 피노키오 비디오가 있다는 게 저 너무 거기서부터 약간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저도요. 피노키오 비디오가 있어. 설마 그건 아니겠다는데 피노키오. 그래서 정말 작가가 대단하구나.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한국인의 그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잘 알아. 맞아요. 한국인들 꼭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추억이나 나의 후회 같은 거에 대한 슬픔 되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 느꼈어. 너를 내 딸로 삼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했던 걸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막. 그리고 아버지와 그 마리암이 똑같이 마지막에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도 편지에 그런 걸 남겨요. 그러니까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게 맞아. 나오고 마리암도 죽기 전에 맞아, 아버지를 한번 볼 걸. 맞아. 그게 뭐라고 이 아프가니스탄 현실에 비하면 아버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두 사람이 동시에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 정말 체면 이런 거 다 진짜. 뭐가 필요해. 전쟁 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이웃이 막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는 건데. 거기 뒤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어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을 위한 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딱 마지막 내려치는데 그것도 되게 너무 되게 현자 같긴 한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다 놓칠 거 다 놓치고 나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삶을 많이 사니까 한숨을 쉬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정말 그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되게 짠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뿌리가 뽑힌 잡초처럼
시간은 기억의 정원에서 마리암을 데려갈 것이다. 라일라는 정말 마리암한테 고마워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런 분이 있었지 그냥 할머니나 뭐 이모 정도로 기억하고 사라질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뭐 이렇게 보면 막 우리가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 되게 막 했던 것처럼 마리암도 희생의 아이콘인데 아, 또 금방 또 잊혀지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짠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문장이 저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여자의 이름은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그때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얘기하고 뱃속에 한 명의 아이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해피엔딩은 참 좋네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냥 대책 없는 해피엔딩은 아니고 적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연애 쫓는 아이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제 마음을 여는 것 같은 느낌? 그 1000번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사람의 아이를 위해 자기가 연을 쫓아가는 딱 그런 식으로 약간 열리면서 의미를 약간 주는. 어떻게 이 소설을 의사 일을 하면서 썼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푸잡치고 그만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안 쌓여 있었겠죠. 글을 써야지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 좋은 건데 사실 그 9.11 테러를 기점으로 서구권에서 어쨌든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이 됐잖아요. 그게 참 정말 인정하기 싫고 안 좋은 방식이지만 어쨌든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슬람 쟤네가 왜 화났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걔네가 원했던 것도 걔네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그거에 대한 관심 환기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죠. 사실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이 미술을 공부해서 그런지 카불 불상을 탈레반들이 부시는 게 나오는데 너무 싫었어요 진짜. 뭔지 알겠어요. 문화유산 파괴하는 거. 도대체 그 아무 쓸데없는 의미가 없는 일을 일인데 왜 하는 건지 도대체. 하면서 괜히 보물을 없애는 거죠. 서로 다 마이너스 되는 일이라고. 그거 일어날 때 막 주변 국가에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막 빌었대잖아요. 문화유산 파괴하지 말아달라 계속 그랬는데 탈레반이 막 그거를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무 충격적. 테러 집단은 저 어떻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우리도 만약에 일본에 가서 신자 참배하는 거기 부시라고 하면 우리도 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시고 싶겠지만 또 아니요 불상은 당한 게 불상한테 뭘 그쵸. 불상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탈레반이 보기에는 그거나 신자 참배하는 그 신사나 똑같은 거지. 어차피 기존 가치관을 깨부시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실제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조선총국 본부를 해체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역사로서 남겨놔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하지만 없애는 게 사람들에게 워낙 카타르시스를 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막 맥을 어쩌고저쩌고 막 별얘기 다 하지. 이제 우리가 준비한 주제로 그리고 이제 여성의 날도 맞이하고 했으니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 인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거시적으로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생각을 나눠볼까요? 저부터요? 네, 뭐 오프님부터. 어떻게 스무스하고 오프님이 부드럽게 책을 추천했으니까. 네네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러면 제가 정해드릴까요? 네네. 마리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거 생각해. 마리암을 떠올리면서. 그럼 현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미 여기가 머리가 여기 마리암의 인권에 대해서. 예, 마리암의 인권에 대해서. 중근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현 세태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제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들을 많이 차별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각화되면서 마리암 같은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갈 거고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면서 여권 신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 그 빌 게이츠 가면 연설하러 간 적이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남녀 차별이 가장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서 그쵸. 여성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올 수 있었나 봐요. 분리돼 있었던 거죠. 남자 좌석과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없는 좌석, 뒤에서 참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좌석으로 분리시켜놨던 거죠. 그래서 어떤 관객이 사우디의 미래에 대해서 빌 게이츠에게 질문을 했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그 인력의 2분의 1도 못 쓰면은 미래는 없을 것 같다고. 그쵸. 인적 자원의 2분의 1도 못 쓰는 상황이라면 미래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인류가 나아가는 길은 공존이고 공생이고 여건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따뜻합니다. 네. 일단 다굴님은 저는 라시드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장교들만 있는 군대에 집어넣어가지고 삼천교육대처럼 교육을 시켜준다. 그게 우리가 여성 인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 있다면 남성 전용 지하철 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시드만 몰아놓고 제가 이거보다 라디컬했다고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로 와닿으니까 네. 뭔가 느낌은 알겠습니다. 네. 정말 라시드 되게 싫어했잖아. 그치? 네,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네. 인간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중에는 100년 뒤에는 여성이니 남성이니 뭐 이런 구분하는 말이 아주 없었으면 좋겠어요. 쭈님은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투 운동에 관련된 모든 가해자 말고 피해자분들 다들 힘내시라고? 그냥 그거 한마디로 끝? 얘만 너무 예쁨 받아요. 아니 우프도 일품 받았어. 우쿠니 네. 너무 들은 게 많아가지고. 길게 못하겠어요. 너무 네. 어렵거든요, 주제가. 네. 저는 저 기대할 아까 수 있어요. 그만해요. 다굴님이 했던 것처럼 행복한이라고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옛날에 효린의 임박 때도 맨날 이효리 행복하니? 그럼 됐어라고 물어보면서 유행어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너무 계몽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불편하고, 너 왜 그래? 너 막 미니스커트 빨리 입어. 당당해. 여자는 젊었을 때 다 할 수 있어라고 중동 여자들한테 뭔가 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든지 말했던 것처럼 자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는 것과, 자기 목소리는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맞대말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볼 작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여는 쫓는 아이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청개의 태양하고 산은 울린다. 같이 그리고 세계 산이 올렸다. 그리고 산이 울었다. 올렸다. 그리고 산이 울렸다. 읽는 거 합시다. 세 개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목 이렇게 못할 뿐이고,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순위를 매기자면 연을 쫓는 아이가 더 슬프고 더 재밌었어요. 그게 약간 남성 버전이라면 청개의 태양은 아프간의 여성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좋으실 것 같고,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선택하고 싶은데, 왜요? 아가씨도 두 여자가 합심해가지고 배신하는 척하면서 합심해서 남사별 안 봤어요? 그런데다가 이 청개의 찬란한 태양은 억압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가씨에서는 아주 성적으로는 뭐든 개방된 두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아주 대비되면서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뺏길 것 같아서 먼저 해야겠어요. 네. 저 먼저 할래요. 먼저 하세요, 쭈님. 저 뺏길 것 같아요. 우쿠님 때문에. 저는 정말 비슷한 영화를 골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인데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예요. 처음 생각할 들어봤어요. 일도 없었습니다. 컬러 퍼플? 네. 그러면 그 영화는 천찬태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컬러 퍼플은 주인공이 흑인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들이 억압받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천찬태에 나왔던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다거나 성폭행을 당한다던가, 뭐 여자애들이 노동을 안 하고, 노동을 하죠. 가사 일만 해요. 그러면서 거의 약간 노예처럼 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백인한테도 살짝 차별을 받는 그런 것도 살짝 나와요. 약간 비교하자면 천찬태에서 탈레반
이렇게 괴롭히는 거랑 비슷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를 골랐습니다. 우와, 이거 우피 골드버그 나오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리고 걔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이 오.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고요. 우와, 음, 엄청 유명한 영화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ኳ시 존스가 음악했어요. 영화를 보면 음악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전차한테 보셨으면은 이것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이 영화도. 알겠습니다. 저는 82년생 김지영. 뺏길만 했어, 뺏길만 했어. 뺏길만 했어요. 약간 요즘 많이 흔하고 이래가지고 네.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고르시지 않았네. 근데 약간 우리가 사실 남의 이야기 아닌 건 아는데도 문학으로 형상화했을 때 그 울림이 다른 거를 느꼈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그냥 뉴스로 봤을 때 아, 저 사람들 고생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했던 것과 문학적으로 이 사람 인물들이 형상화됐을 때 느끼는 울림이 달랐던 것, 그런 면에서 똑같이 여성 인권을 다룬다는 점 등등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쿠님. 네, 저는 파울로 코엘료의 11분. 네, 왜냐면 그건 여성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여성의 성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너무 신박할 정도로 있어서 파울로 코엘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던 그런 소설인데 결국 어쨌든 이런 친구들에게 정말 마리암이나 라일라에게 주고 싶은 이게 더 이상 뭔가 억압되고 터부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당당히 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11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무슨 의미죠? 11분은 그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을 네. 그래서 실제 군대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알고 물어봤죠.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실제로 군대 생활관 내에서 큰 토론이 벌어졌었죠. 아니, 연금술사 썼던 작가가 파일로 네, 맞아요. 아닌가요? 네. 불리면서 맞아요. 책 썼어요. 이야. 그런 사실 사실 좀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결론은 역시 브라질리언이다 라는 결론으로 어쨌든 실제로 이 책에서도 남자만 성욕이 있는가 왜 여자에게만 가혹한가라는 문장이 있긴 있어요. 그만큼 네네. 이제 사실 여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되게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것처럼 일부러 수술도 하고 그쵸. 그런 면에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진짜 마지막 우리 음식에 한번 작품을 비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 다굴님부터? 저는 도루묵을 하겠습니다.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네. 그게 선조가 임진왜란을 가가지고 먹을 게 귀하니까 어떤 어부가 묵이라는 생선을 임금님한테 바쳤어요. 임금님이 전쟁 통해서 묵이라는 생선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했더니 묵입니다 했더니 아니다, 이 생선 앞으로 은어라고 불러라 해서 은어가 됐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먹었던 생선이 너무 맛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려라 해서 임금님께 진설을 했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에라 이거는 다시 도로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로묵이 됐대요. 그 생선 이름이. 근데 여기 아프간에 있는 마리암이나 라일라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꾸 좌절을 하고 또 잠깐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지금 현실은 또 소설 속의 라일라는 마지막엔 행복했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아프간 여성들은 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서 다시 아프간 여성들도 은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도루묵을 찍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왕이 선택을 언어를 선택을 한 것처럼 아프간에서 남성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될 텐데 스스로가 은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도루묵을 골랐습니다. 다음 주님. 저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요리를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부분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라일라가 그 아지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랑 비교해서 간장게장을 골랐어요. 언제서 어느 부분이 보호하는 간장게장? 부분이죠? 알죠? 네, 우쿠님 알죠? 네. 왜냐면 간장게장을 빗댄 시가 있거든요. 아. 그 스며드는 것이라는 안도현님의 시가 있어요. 아, 저 맞아요. 읽어본 것 같아요. 뜨거운 국물이 들어올 때 뭐. 그거 마른- 한참 좀
유명했었잖아요. 네. TV에 나와가지고. 그 박웅현 책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보고서 감동했었는데 살아있는 꽃게를 간장에다 담그니까 그 꽃게들이 알을 지키려고 버둥대는 그런 묘사를 한 시예요. 그래서 그냥 라일라가 아지자를 지키려고 바둥대는 그런 모습이랑 비교해서 그냥 간장게장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수님은? 저는 돼지 껍데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참 다양하네요. 네. 육회국 다 메뉴가. 나와요. 돼지 껍데기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돼지 껍데기를 연탄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우선 질겨져요. 이게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연대감을 느끼고 강해지는 마리안과 라일라의 관계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굽다 보면 튑니다. 탁 하고 튑니다. 네. 네.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열기 속에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터지고 뛰쳐나간 그들의 결단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두 가지 뭐가 웃기지? 아니 근데 너무 정말 맞는 네. 게 옆 테이블로 돼지 껍데기 튀어가면 다시 젓가락으로 잡아오잖아요. 네. 다시 잡혀 들어온 나일라랑 마리아 같아요. 우쿠님의 감성을 엿볼 수 있네요. 팝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돼지 껍데기로.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잖아요. 팝콘은 하나밖에 없어. 팝콘은 유약해져요. 열가 부드러워지고 유약해지는데 꽃처럼 피잖아요, 예쁘게. 인정해 줍시다. 비운데 인정해 줍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탄산수. 저 탄산수 되게 맛없거든요. 네. 근데 딴 데서 물처럼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들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탄산수를 어느 순간 물처럼 먹기 시작한 것처럼 어디는 그게 당연스럽게 먹는 건데 누구한테는 톡 쏘고 맛없는 거고 누군가 조금씩 스며들면서 문화가 돼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낯설지 않았던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스며들듯이 탄산수 문화처럼 저는 아직은 이렇게 톡톡 쏘는데 이거 왜 먹어? 라고 싶긴 한데 조금씩 먹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1000개의 찬란한 태양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